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50년을 해로한 한 부부의 마지막 선물이 어떻게 갈라질 뻔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정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분들을 떠올리시게 될 것이고,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가족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일들은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김정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부터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셨거든요. 과연 이 할아버지는 세 자녀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갈라진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수원의 한적한 주택가, 40년 된 빨간 벽돌집 한 채가 우리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이 집에는 올해 76세인 김정수 할아버지와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금슬이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부부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24살에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무려 30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며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죠. 학교에서는 인자한 교장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으로 불리셨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바쁘셨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자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은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평생 남 도우며 살았으니까. 할머니께서는 전형적인 현모양 처셨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지키시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죠.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셔서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대신 자녀들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세 자녀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인 아들 민수는 52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실히 일해왔죠. 최근에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사교육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다 강남의 아파트 대출금까지 더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죠. 여보, 이번 달도 적자네. 아이들 학원비랑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해. 민수의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급증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죠. 그래서 민수는 늘 조급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나중에 부모님 재산이라도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인 딸 영희는 49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간호사였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가정불화,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어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 되었죠. 엄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영희는 부모님 앞에서 늘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올해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자 대화도 줄어들고 반항도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일이 제일 중요한가 봐.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면 영희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영희에게 부모님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막내 아들 철수는 46세로 세 남매 중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다며 여러 일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을 차렸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경쟁에서 밀려났죠. 마지막으로 치킨집 프랜차이즈에 도전했지만 코로나 시국을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철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친정에서 살고 있었고 철수 혼자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철수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조금도 막내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다시 일어서면 돼.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철수를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는 이런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답게 늘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순자야, 우리가 죽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뭔 소리야, 영감. 애들 다 큰 애들인데. 아니야. 민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영희는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고 막내 철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걱정은 단순히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특히 우리가 모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셋이서 나누어 가지려면 누군가는 서운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할머니도 남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자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 기른 애들인데. 아니야, 순자야. 사람은 절박해지면 변해. 민수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급하고 영희는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철수는 빚 때문에 목이 메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산이 눈앞에 놓이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울 거야. 할아버지의 예상은 안타깝게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에 어느 추운 저녁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화장실에 가시던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여보, 정신 차려.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수와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라.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 기다려 보자꾸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왔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죠. 3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하셨고 세 자녀들도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감.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셨잖아. 아니야, 여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정말 힘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당신한테 해준 것 없이 큰 짐만 지우네. 아이들 걱정이 태산인데.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5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마운 일만 있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 다 착한 애들이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우리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니야. 아니야, 순자야. 사람은 어려우면 변해. 특히 돈 문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변하게 만들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걱정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세 남매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특히 막내 철수는 아버지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죠. 아버지, 제가 못난 아들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민수도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안부 인사도 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죠.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나고 나자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죠. 그래,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각자의 사정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민수는 첫째 아들의 대학 입학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영희는 둘째 딸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철수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렇게 나름 우애가 좋았던 세 남매 사이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9제가 지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 시내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정중하게 네 분을 맞이했죠.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담긴 유언장이 나타났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 비록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뜻밖의 내용이 나왔죠. 다만 이 재산의 분배는 반드시 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각자에게 남긴 편지를 먼저 읽어보길 바란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에서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각 민수에게, 영희에게, 철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민수가 먼저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들아, 내가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은 너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믿는다. 하지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는 말아라. 가족이 있잖니?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영희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영희야. 내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모든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내 왔다. 너는 충분히 강하고 훌륭한 엄마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앞으로도 힘들 때는 가족에게 기대도 괜찮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철수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막내 아들 철수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너였다. 하지만 그 걱정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해서였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버지는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족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아들아.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각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편지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죠.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시가 약 4억 원. 그리고 각 은행에 분산된 예금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총 6억 3천만 원이네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재빨리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억이면 아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출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겠어. 영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내 노후 준비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 철수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빚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인 말에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다만 고인께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유족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네 사람은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웠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아버지 뜻대로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서는 계산된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남이니까 집은 제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집 관리도 제가 하고 그 대신 예금은 셋이서 나누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민수의 속셈은 간단했습니다. 4억 원짜리 집을 혼자 가져가고 2억 3천만 원을 셋이서 나누면 자신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빠 그게 공평한가요? 집값이 예금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나도 엄마를 모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방도 하나 더 있고.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가장 자주 돌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자연스럽게 집을 가져가려고 하니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집을 팔아서 셋이서 똑같이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우리가 번갈아 모시든지 아니면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철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미안한데 나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사채 빚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신용회복도 영영 못해요. 제발 나 좀 먼저 도와주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민수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서둘러서는 안 돼.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영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철수야,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내가 사업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어? 순간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일부러 실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그때그때 갚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갚았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갚은 적 있어? 영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간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너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집에 얹혀 살면서 솔직히 부모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 댔잖아.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감정은 이미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단순히 재산만 나눠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죠. 철수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따질 여유가 없었죠.
형, 누나. 그럼 일단 나한테만 급한 만큼만 먼저 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도록 하고 말이야. 안 돼. 민수와 영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철수야, 내 빚을 갚아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우리도 급한 일들이 있다고.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둘째 수술비 때문에 급해. 그리고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가야 하고 솔직히 너만 급한 게 아니야. 그날 오후 찻집에서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그었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남매는 각자 나름대로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이 주소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요? 40년 된 단독주택이네요. 어디 보자. 위치가 좋아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단독주택 많이 찾거든요. 민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 역시 집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네. 그 다음 날에는 영희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세 남매가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현금화해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이 가져가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게 맞네. 한편 철수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결국 철수는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돈이 들어와요. 그때 다 갚을 테니까 좀만 도와주세요. 야, 그런 소리 100번도 더 들었어. 담보가 뭔데? 우리 집이, 아니 부모님 집이 있어요. 그 집 내 명이야? 아니 아직은 아닌데 곧 상속받을 예정이에요. 대부업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야, 그런 불확실한 걸로는 안 돼. 확실한 담보 가져와. 철수는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댁에서 모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집은 제가 관리하고 어머니도 제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예금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영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빠 그런 식으로 하면 오빠만 이득이잖아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자고요. 철수는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미안한데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정말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도 영희도 냉담했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도 각자 급한 일이 있다니까. 내 빚 갚아주려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순 없어.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받을 몫이 적어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부모님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50 다 된 나이에 부모님께 얹혀 사는 주제에 말야. 그만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사업이 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내가 원한 일이 아니라고. 원하지 않았으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지.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부모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제발 그만해. 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니? 하지만 세 남매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특히 철수 녀석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데 아직도 더 달라고 해. 영희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라고 해서 집을 혼자 가져가려고 해.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 철수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잘 사는 주제에 나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50년간 우애 좋게 지내온 가족이 서서히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세 남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그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던 분이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나셨죠. 그나마도 멍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창 밖만 바라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셨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특히 밤이 되면 할머니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50년간 함께 잠들던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이 생전에 그리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됐네 그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장남이라고 해서 집을 혼자 가져가려고 하고, 영희는 그동안 자기가 더 효도했다면서 억울해하고, 철수는 당장 빚 갚을 돈만 달라고 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재산 같은 거 남기지 말고 가질 그랬어. 아이들이 서로 원망하며 사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 할머니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밥을 해먹는 것도 귀찮으셨고 무엇보다 입맛이 없으셨죠. 김치와 된장국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나가시던 것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평소 즐기시던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옆집에 사는 김복자 할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김복자 할머니는 며칠째 담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직접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안에 있어? 대문을 두드렸지만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나타나셨는데 김복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평소 단정하고 깔끔하기로 유명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째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 얼룩이 여기저기 묻은 옷,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 없는 멍한 눈빛이 김복자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모습이야?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아, 복자야. 언제 왔어? 할머니께서는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흐릿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순자야,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안 되지. 영감이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해서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김복자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복자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그리고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것, 서로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 자신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것들을 말이죠. 우리 영감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김복자 할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인 네가 나서야지. 뭘 어떻게 해?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지만 네가 나서면 아이들도 정신을 차릴 거야. 김복자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할머니는 그날 저녁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없고 떨리는 것을 느낀 영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은 나 혼자 가기가 어려워서. 내가 시간 될 때 한번 와줬으면 해. 영희는 다음날 오후 일찍 병원 일을 마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부터가 달랐습니다. 평소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화분들도 잘 관리되어 있던 현관이 어수선했거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며칠치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무엇보다 평소 집안일에 철저하셨던 어머니가 며칠 된 잠옷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이 영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지내고 계세요?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어머니의 눈에서 뭔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생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삶의 의지라고 해야 할까요? 영희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영희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신문을 정리하고 상한 반찬들을 버리고 바닥을 쓸고 그 과정에서 영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쌀통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거든요. 엄마 장은 언제 보셨어요?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장을 언제 봤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할머니의 이런 모습에 영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 당장 병원에 가봐요. 건강검진도 받아보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인데. 그때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희야,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그러셨거든. 아이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 영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나 봐요. 영희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 제발. 오빠랑 철수랑 화해해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던 일이야. 그때 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또 다른 걸 남겨두었어. 변호사 선생님도 모르는. 네? 또 다른 게 뭐예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따라가니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맨 아래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그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봉투는 할아버지의 친필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과 함께 은행 통장 3개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죠.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만약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고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 순자야, 이걸 꺼내줘. 이게 내가 준비한 진짜이자 마지막 선물이야.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 통장들은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영희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니? 이 통장들 너희 셋 이름으로 각각 만들어 두신 거야. 영희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과 민수, 철수 이름으로 각각 만들어진 통장이었습니다. 각 통장에는 1,000만 원씩 들어 있었죠. 하지만 유언장을 계속 읽어보니 단순히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새 아이가 한 달 동안 함께 어머니를 돌보며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할 때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에 진짜 선물을 숨겨두었다. 이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교육이다.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엄마,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야. 철수가 집에 들어온 후로 계속 걱정하고 계셨거든. 내가 죽으면 애들이 서로 원망하며 살까 바라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구나. 영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재산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이걸 오빠랑 철수한테도 얘기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영희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내가 먼저 오빠랑 철수한테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다른 애들도 마음을 열 거야. 영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죠. 엄마, 제가 내일 오빠랑 철수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건강부터 챙겨야겠어요. 영희는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영희야, 그동안 너만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오히려 제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죄송해요. 그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민수와 철수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엄마 댁에 좀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수야, 너도 와.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게 또 있대. 민수와 철수는 모두 의아해했지만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그날 오후 어머니 댁으로 모였습니다. 영희가 아버지의 숨겨둔 유언장과 통장들을 보여주자 민수와 철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잔고가 얼마나 돼? 빨리 확인해보자. 하지만 영희가 조건을 설명하자 두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어머니를 돌보라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라고? 민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한 달 동안 매일 여기 올 수는 없어. 회사 일도 있고.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알바도 해야 하고.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철수야.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니 상태 봤어? 완전히 망가지셨어. 그제서야 민수와 철수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찼던 어머니가 이렇게 야위고 힘없는 모습을 보이니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죠. 우리가 싸우는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계셨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야. 영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와 철수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었죠. 과연 이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작은 열쇠로 숨겨둔 진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나물들이 식탁에 올라왔죠.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식사라서 그런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영희가 할머니께 반찬을 덜어드리자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네. 민수와 철수도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요즘 입맛이 없으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는 없었죠.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철수야.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아버지께서 이런 조건을 다신 이유가 뭘까?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두신 거겠지.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버지다운 생각이야.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아이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때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달 동안 매일 여기 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철수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생활비가. 하지만 영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매일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여기서 자면서 어머니 돌봐드리면 어떨까? 이 제안에 민수와 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나누어서. 응, 그리고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께서도 이 제안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는 너희들이 가끔이라도 와주면 그것만으로도 좋아. 그렇게 해서 세 남매의 한 달간 어머니 돌보기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민수가 맡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수는 퇴근 후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혼자 먹자니 입맛이 없어서.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영희가 미리 장을 봐둔 덕분에 냉장고 안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그럼 제가 저녁을 해드릴게요. 민수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리를 자주 해본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노력해 볼 만했죠. 민수야, 내가 요리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초등학교 때 라면 끓여준다고 난리치던.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때 라면 다 태워 먹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드신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늘 바빠서 TV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보는 저녁 드라마는 나름 재미있었죠. 어머니 이 배우 누구예요? 모르겠네. 요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자주 안부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너도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댁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잤던 방에서 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자는 밤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둘째 주는 영희가 담당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두 아이들도 함께 데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희의 자녀들이 할머니께 안기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새끼들. 많이 컸네. 할머니, 저희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드는 법 가르쳐 줄까? 할머니는 손녀들과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았죠. 영희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지, 알고 말고. 그래도 우리 영희가 잘 이겨냈잖니.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혼자서 우리 셋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힘들었지. 모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철수의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미 어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안의 고장난 곳들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 전등이 깜빡이는 것,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등등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죠. 어머니, 이 보일러 너무 오래됐어요.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와? 그냥 써도 된단다. 아니에요. 겨울에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철수는 자신의 적은 알바비를 털어서 어머니께 새 보일러를 선물했습니다. 비록 중고 제품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죠. 또한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난 아들이었죠? 무슨 소리냐? 넌 우리 막내 아들인데.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집에 빚만 가져오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속 많이 썩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실패가 나쁜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나쁜 거지. 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잖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것만 봐도 착한 아들이야. 철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책만 했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죠. 넷째 주는 세 남매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온 가족이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민수의 가족, 영희의 가족, 그리고 철수까지. 오랜만에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엄마, 우리 다 같이 성묘 다녀와요. 영희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앞에 서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난 아들, 딸들이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화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도 아버지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더 이상 어머니 속 썩이지 않을게요. 할머니도 남편의 묘소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해했어. 당신이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세 남매는 그동안 서로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영희야, 철수야.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었나 봐.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하려고 했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더 효도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했어.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는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낸 세 남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 깡말랐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찾으셨거든요. 애들아, 정말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드디어 한 달이 다 지나자 할머니가 작은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버지 뜻을 이룬 듯 싶구나. 아버지가 진짜 숨겨둔 선물을 보러 가자. 세 남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열쇠가 가리키는 곳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던 그 창고였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 구석을 뒤지자 낡고 작은 금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열쇠로 그 금고문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함께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겠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말이야. 여기까지 읽자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모르겠느냐? 봉투 안을 확인해 보아라.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함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30년 교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수원 시내 상가 건물 한 층을 사두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세 남매는 놀라서 서류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월세만 해도 매달 5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꽤 괜찮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할아버지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월세는 3명이 공동으로 관리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월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매달 월세의 30%는 반드시 어머니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 나머지 70%를 3명이 나누어 가져라.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치밀하셔. 우리가 따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 이렇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셨어. 순자야,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끝까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순간 세 남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두신 거였죠.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남겨주신 통장들도 찾아왔습니다. 각자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에는 정말로 1,000만 원씩 들어 있었고 이제 그 돈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어머니를 돌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경험이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선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50년 사랑의 마지막 선물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세 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그 상가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의 2층 전체가 할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1층에는 작은 카페가, 3층에는 학원이 들어서 있었고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2층에는 사무용품 매장과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죠. 정말 아버지가 이런 곳까지 사두셨을 줄은 몰랐네. 민수가 감탄하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네. 아버지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셨구나. 영희도 놀라워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절약하고 계획하셨을지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철수는 건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형, 누나, 내가 이 건물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 어차피 내가 시간도 많고 이런 일은 경험이 좀 있어. 그동안 여러 사업을 해봤던 경험 때문에 철수는 건물 관리나 임대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철수가 맡아서 해주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그럼 철수가 관리비를 받는 걸로 하자. 당연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철수는 건물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빈둥거리는 백수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첫 달 월세가 들어왔을 때 세 남매는 약속대로 할머니께 30%인 150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단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세 남매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나머지 70%인 350만 원은 세 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사람당 약 117만 원씩이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의 보탬이 되었고 영희에게는 딸들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도움이 되었으며 철수에게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저냥 지냈지. 너는 회사 일은 어때?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드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민수는 자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은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보여. 아내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영희 역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두 자녀들을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하셨죠.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는 복지관에 같이 가요. 그래, 좋지. 할머니 친구들한테 예쁜 내 새끼들 자랑 좀 해야지. 영희의 자녀들도 할머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혼자서 키우셨다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 강하신 분이야. 영희도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었지만 어머니께서 해내신 일이라면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철수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라는 책임감 있는 일을 맡게 되면서 그의 삶에 목표와 의미가 생겼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임대인들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건물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일이 철수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형님, 2층 화장실 변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우리 매장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임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은 철수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실패만 거듭하며 자신감을 잃었던 철수에게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큰 의미가 되었거든요. 건물 관리비 외에도 철수는 작은 수입원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건물 청소나 간단한 수리 일들을 직접 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고 임대인들의 추천으로 다른 건물의 관리 일도 맡게 되었죠. 무엇보다 철수는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받는 월세 수익과 관리비, 그리고 부수적인 수입들을 모두 합치면 빚을 갚고도 생활할 만한 수입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번 달에 사채 300만 원 갚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철수야. 네, 이대로 계속하면 1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변화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걱정되었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마지막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모임 때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민수의 아들들은 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더 가까워졌고 영희의 아이들은 다른 사촌형 오빠와 놀면서 더 활발해졌죠. 어른들도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온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철수야, 네가 건물 관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책임감도 생기고. 누나, 아이들 교육은 어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철수야. 요즘은 많이 안정된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세 남매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이런 가족 모임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셨거든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영희도 병원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철수 역시 건물 임대인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건물을 사두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넘어서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었거든요. 특히 철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죠. 민수와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50년 사랑의 마지막 선물은 이렇게 해서 온전히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화합,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지혜로운 시스템까지. 정말로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획과 따뜻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의 삶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어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 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 왜? 책임은 무거워지는데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여전하고 가끔 이런 삶이 맞나 싶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어.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시면서. 아버지가요?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하는 거야. 중요한 건 가족이 있다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면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던 고민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의 아내도 이런 변화를 반겼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 보여.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 응,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민수의 두 아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할머니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며 대학 생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성적 좋게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똑똑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이런 소소한 소통들이 쌓이면서 민수네 가족은 3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대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영희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점심은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는 밥 먹고 갑니다. 영희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는 자신의 간호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영희 이모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모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영희의 아이들도 엄마의 봉사활동을 자랑스러워했고 때로는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죠. 또한 영희는 할머니를 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엄마, 제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맞을까요? 가끔 너무 힘들어요. 영희야, 엄마도 너희들 키울 때 똑같은 생각했어.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할머니의 조언은 영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철수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빚에 쪼들리며 절망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 남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건물 관리 일을 맡은 지 1년이 되면서 철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관리로 임대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소문이 나면서 다른 건물들의 관리 일도 의뢰받게 되었죠. 철수 씨, 우리 건물 관리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소문 들었는데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철수는 총 5개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었고 월 수입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신용도 회복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죠. 어머니, 드디어 사채 빚 다 갚았어요. 정말? 철수야, 정말 잘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변화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걱정스러웠던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우셨거든요. 철수는 아내와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을 본 아내가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켰지? 이제는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할게. 철수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바라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마지막 일요일의 가족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철수의 아내까지 합류하여 더욱 풍성한 모임이 되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철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가족 모임 때면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른들은 그간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사촌들과 뛰어놀며 정말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죠. 철수야, 건물 관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보람있고 좋아. 형이랑 누나가 걱정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네가 노력한 거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세 남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이런 가족 모임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듣는 할아버지 이야기, 삼촌 이모들과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대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들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단다. 너희들처럼 착한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비록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상가 건물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철수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건물 상태가 좋아졌고 임대료도 조금씩 인상할 수 있었죠. 현재 건물에는 1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카페가 새로 들어섰고 2층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층의 학원도 지역에서 소문난 좋은 학원으로 자리 잡았죠. 이 건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왜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지역 주민들도 이 건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세 남매는 건물 운영에 있어서도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갔을 때 할머니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계획이 모두 성공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민수, 영희, 철수도 각자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온 가족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다니. 맞아. 단순히 재산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렇게 세 남매는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시스템. 할아버지는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마지막 선물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질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의 깊고 치밀한 사랑이 어떻게 갈라질 뻔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부동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는 지혜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선물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고, 영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철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 남매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혹시 자녀분들에게 진짜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수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이 가족들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건물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